뾰로로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역에 제발 좀 많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왔다 안 왔다 하고 있다는군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증 시작합니다. 자, 지난달 광주에서 흉기 난동범을 총으로 제압했던 광주 동부서 소속 A경감 기억하시죠? 이 난동범은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정상적 공무 수행이었다. 오늘 결정 났습니다. 정당방위 인정받은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 당연한 결정, 대한민국에선 나오기 힘들었던 거 다들 아시죠? 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경찰에게 주는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라고 주는 거다. 이런 자조 안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동시 임하면 모습입니다. 하회마을 지킨다고 임하에는 소방차가 안 왔어요. 안동 사망자가 전부 임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신 김영희님. 자,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저희 아버지 카센터가 저렇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너무너무 참담해하고 계십니다 하신 최인성님. 자, 사랑하는 내 조카 경남 하동군청 이영민 산림과장아 산불과 싸워서 꼭 이겨라 하신 박인숙님. 자, 몇 해 전 청송군으로 귀농한 시가 박지혜 형님 댁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피신은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하신 이혜미님. 자, 대구시 3번 급행버스입니다. 다 마신 음료수 저렇게 버리고 갔네요. 왜 저러고 사니 하신 유정숙님. 자, 부산의 윤미경 문성혜 모녀님, 전주의 손영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바 뉴스에임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필사의 탈출입니다. 자, 오늘도 경북 산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옥불을 뚫고 탈출했다는 제보 이어집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죠. 바로 청송 산불 현장입니다. 자, 양옆으로 불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고 암흑천지인 이곳에서 차량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불지옥의 모습이 딱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우셨을까요? 그러게요.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경북 청송의 산불 현장에서 청송 분척수송 주무관 한 분이 마을 주민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 산불 화재 현장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차에는 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가시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30cm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게 세상에.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을 봐가면서 마을 주민 7명을 무사히 구출한 거고요. 지금 현장 대응이라든가 위기에 대한 조성이 빠른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알아달라라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산불 사망자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산림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이 경북 영동의 한 차량에서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지난 25일 영덕까지 번진 산불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이후 귀가하지 않자 이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산불 감시원은 현장 투입 후 저녁에 귀가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걸로 조사가 됐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32명입니다. 또 대피한 사람은 3만 7천 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그리고 경북 의성, 경남 하동 등에 이어서 오늘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4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다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밤이 될수록 습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 꼭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자, 다음 이어가죠. 용감한 시민 투컷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저희가 지난 1월에 경비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배달기사 사건 전해드렸는데 당시 배달기사를 제지했던 입주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함께 보시죠. 나 그 뉴스 나왔잖아, 나. 왜? 폭행 말린 입주민으로 등장. 이거 너네? 이거 나잖아. 뭐야?
계속 잡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주민이 일단 놔라. 헬멧 잡고 있던 손을 놔라. 지금 라고 타고 가네. 그렇습니다. 그 용감한 시민 바로 에픽하이의 투컷 가수였던 것. 아니 그게 나다. 그 용감한 시민이 바로 나다. 왜 말을 못해? 자, 뭐 이제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소개를 했던 바가 있죠. 오토바이 진입된 곳에 들어가던 배달 기사가 이를 막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상황인데 이때 3주 진단을 받은 바도 있어요. 이때 막은 사람, 저 뒤에 막은 사람, 저 주민이 과연 누구였냐인데 실제로 어제예요. 어제 에픽하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멤버들이 이거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 뉴스 나왔어? 투컷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폭행을 막은 입주민이다. 아니 나 사건 반장 나와서 그러지. 아이. 네, 사건 반장입니다. 사건 반장. 뉴스도 뉴스지만 좋은 사건 반장 프로에 좋은 소재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뭐 별거 아니다 얘기했지만 이 영상이 지금 알려졌어요. 본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멋있다. 용감한 시민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에픽하이 투컷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당당하게 음란물 시청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바로 옆에 앉은 남성 휴대폰 내놓고 뭘 봐요. 화면 가득히 웬 여성의 나체가 딱. 자, 대놓고 음란물을 어디서? 지하철에서 보던 것. 자, 태연하게 스크롤을 막 넘기더니 또 다른 음란물을 저렇게 눌러서 기어이 또 보고 맙니다. 자, 저 사람 분명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야동을 보든 넷플을 보든 여기 자유대한민국 아니야? 그러기나 말입니다. 이게 지난 15일이었고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저 20대 남성과 같이 나란히 이제 열차에 탔던 거고 옆자리에 하필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지금 보신 것처럼 허리를 숙이면서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음란물을 봤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고르는 듯이 보이는 것을 이것저것 넘겨가다가 또 골라서 보고도 있었고 근데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남성의 앞에는 또 서 있는 남성도 있었고요. 건너편에 다른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냥 그렇다는 듯이 그냥 계속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텔레그램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도 또 다른 음란물을 봤었고 이게 좀 말리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뻔뻔하니까 그리고 20대 남성이니까 또 혹시라도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 봐 신고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참 아유 이게 뭐 범죄로 따지면 공연 음란죄 같은 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제정신이니? 아 진짜 양 변호사님이 만약에 저기 계셨으면 야 너 잠깐 내려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양 변호사님 또 무술하셨잖아요. 그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가업을 잇겠다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업을 잇겠다는 남자친구와 결혼할지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3년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생활 습관부터 취향, 입맛까지 잘 맞아서 운명이라고 느꼈고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는지 홧김에 직장을 그만뒀더라고요. 설상가상 전세 사기까지 당하면서 지금 친구 자취방에서 임시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많이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고향에 가서 가업을 잇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는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서 살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긴 했습니다. 본가가 소농장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설마 20대인 지금부터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제가 동물을 극도로 무서워하거든요. 동물원도 못 가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지나가면 멀리 떨어져서 걸을 정도입니다. 남자친구는 이참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면서 너는 동물 볼 일 없어 내가 굳이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요. 저도 결혼하고 싶지만 갑자기 낯선 지역에 정착하고 평소에 무서워하는 동물이 남자친구의 본업이 된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장거리 연애는 헤어지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지금부터 오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소 키운다고 하니까 그냥 막 좀 우습지? 그치? 전원일기 생각나지? 자, 우리 집에서 키우는 한우가 200마리야. 얘네들이 새끼 낳고 해봐. 금방 확 는다 너.
동물은 싫어해도 한우라면 너 침 질질 막 흘리잖아. 약속할게. 너 농장 근처에도 오지 마. 하지만 하루 삼시세끼 무조건 한우 보장 어때? 동그라미. 아, 양 변호사님,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 여자친구. 뭐? 진짜 하루에 삼시세끼 한만, 좀 고민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오빠. 지훈 오빠. 나 동물이 너무 무서워. 알잖아. 개든 고양이든 완전 질색팔색인 거.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 된 입장에서 목장에 한 번 안 가겠니? 더군다나 나 태어나서부터 완전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시골에 못 간단 말이야. 제발 다시 취업해라, X.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동물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도 뭐 조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딴 건 다 맞아도 동물 부분, 농장 부분 결국은 이쯤에 예.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사랑 이 정도 고민할 것 같으면 또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걸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는 이 남자친구는 무조건 그 집으로 가서 가업을 입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큰 소 농장을 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는 잠깐 올라온 거고 결국엔 그 일을 할 사람인데 문제는 이 여성분께서 동물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의 질문인 결혼을 해도 될까요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장거리 연애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도 한번 가보고 정말 어떻게 동물을 키우는지 내가 동물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봐도 되는 건지 우리가 정말로 결혼을 할 만큼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지금 한우 200마리입니다.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한우 내게 문제가- 되는데? 한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사연자가 일단 동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먹는 건 남자친구가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좀 성급해 보여요. 이게 회사를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뭐 이참에 결혼하자 이러는 것도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둘 다 20대시니까 지금 당장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장거리 연애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20대 여성분이어서 한우 200마리에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있어요. 네. 제 지인 중에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크게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가까운 분은 아니고 근데 그 집에 그 사모님이 진짜 글자 그대로 손에 물방울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십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너무 잘 사세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도 당장 결혼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어떤 환경인지. 물론 진짜 가봤더니 200마리가 아니라 2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안 돼. 지역에 따라서 또 도시에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운 지역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중소도시의 환경이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세요. 리블리님, 살다 보면 사라진다. 자. 네, 리코코님 장거리 연애 해보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세요. 감당되고 희생할 각오 되어 있으면 몇 년 후에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한인자님 진짜 좋아하시면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혼자 사는 여성 집 앞에 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침을 뱉더니 주섬주섬 옷을 벗으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이어진 남성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온갖 추태를 벌인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잠깐 나온 저 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극히 일부. 자, 실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30대 여성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 여성이 23년 가을쯤에 서울의 한 다가구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주인은 고령의 할아버지셨고요. 그 여성이 살게 되는 집의 위에 아들 내외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계약은 다 며느리가 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또 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오늘 제보자의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다르지만 같은 옆집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 사장님께서 그 집 손자 효자야라는 얘기를 그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윗집 아주머니도 우리 집 에어컨 수리는 다 우리 아들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 손자가 이 집 수리 뭐 보수 이런 걸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에 지났을 무렵에 새벽 6시 50분에 누가 노크를 했어요. 보니까 옆집 손자라고 하면서 지금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주인 손자가 임차인 집에 새벽에 배관을 봐야 되겠다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뭐 왔으니까 열어주긴 하면서도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그럼 다음부터는 연락을 하고 오겠다면서 연락처 교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집안에 들어가서 배관을 보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종종 소식이 없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란물을 트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또 소리는 뚝 끊겼대요. 근데 10분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도 종종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뭐 이렇게 좀 다시 물러보고 화장실 문도 두드리고 불도 껐다 켰다 했는데도 나오질 않아서 용기를 내서 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 세상에 이 남성이 이 화장실 바지에 속옷은 내려가 있고 한 손에 휴대전화 한 손엔 이 여성분의 속옷을 들고 저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배관을 좀 봐야 되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 임차인 화장실로 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결국 저 짓을 하고 있었다. 네, 제보자는 일단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지만 바로 위층에 이 남성의 부모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집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울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반송을 쓰게 하겠다. CCTV도 달아주겠다. 너무 미안하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말로는 아들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보자가 보기에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나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보자는 너무 놀랐고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 뭐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CCTV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지 않겠죠. 자, 이 가해 남성 제보자와 동갑 30대였습니다. 그래 봐주자. 자,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른 새벽 또 누군가 찾아옵니다. 당시 CCTV 영상과 함께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죄송한데 이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만 들고 갈게요. 저번에 죄송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반성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이스크림 1+1을 파는데 그거를 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서 하나를 주고 싶었대요. 카메라에 흔들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더 공포였거든요. 교수님, 새벽에 1+1 아이스크림 들고 왔어요. 새벽에. 미안하다면서. 네, 조금도 미안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약도 올릴 겸 또 무슨 검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제보하신 분이 저 남자를 당연히 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도 말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직접 사과도 하지 말게 해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성문도 막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뭐 사람들이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믿고 있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새벽 6시 56분에 와가지고 저렇게 사과하고 싶다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사실은 문을 열었대요. 한마디 하려고 확 열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몸이 딱 굳더라는 거예요. 공포 반응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스크림을 받고 딱 문을 닫았는데 그날부터 뭔가 공황장애 증상도 일어나고 잠도 못 자겠고 막 우울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찾아왔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혓바닥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약간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들리는 느낌이 나서 CCTV 키니까 저희 집 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이 덜컹덜컹하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바닥에 침을 뱉고 문을 열려고 하고 바지를 내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마스터키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자마자 갑자기 그 인터폰 쪽에 혀로 막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그때부터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 영상, 지금 나오는 영상을 원본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오늘 저녁을 그냥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저 지금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자, 잠시만요. 보세요. 지금 침을 아우. 또 뱉더니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뭐 워낙 좀 거북스러운 상황이라서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2월에 그랬죠, 3월에 그랬죠. 이게 이 지금 보시는 경우는 지난해 7월 22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은 밖에서 뭐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래고 잠도 제대로 못 들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또 7월 22일 날 새벽 5시에 또 찾아온 겁니다. 거기서 문 내리려고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덜컹덜컹하고 그렇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침도 뱉기도 했다가 바지를 내리고 또 어떤 행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나 그때부터 공포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집주인 손주니까 마스터키 같은 거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맞다. 상황을 겪고 있다가 정말 참다가 15분이 지나서 이 용기를 내서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혀로 핥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그래서 이 제보자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게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오늘 저녁을 건너뛰기로 했겠어요.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여자들 혼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야, 이게 너무나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집주인 손자가 와서 마스터키 같은 게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그 공포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 미수죄로 또 당시 현행범 체포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받았는데 지난 1월 달에 판결 결과가 선고됐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는데 재판부 판결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연 음란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유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피해 이분이 이 얘기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냥 뭐 착한 애인데 원래 착한 애인데 뭐 실수였겠거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연 음란으로 벌금형을 받고 저렇게 더럽게 행동을 했었죠. 그렇게 또 비슷한 결의 주거 침입 행동을 했는데 집행유예에 나왔다는 거 뭐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경찰 단계에서 체포됐는데 구속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사야 가야 될지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좀 지켜보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성도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출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유, 우리 애 알고 보면 착한 애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네, 지금 거기에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지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이런 것을 이제 당하면서 사실상 불안하고 두렵다가 그게 이제 공포증으로까지 간 상태인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은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바로 전날이었대요. 아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새 직장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또 보복당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 있다고 다 알려드려야 다른 사람도 조심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제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김치 업체에서 배추김치 1톤을 주문한 군인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먼저 군인 사칭 사기를 언급했는데 걱정 말라고 안심시킨 후 잠적했다는 주장입니다. 황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 많이 전해드렸죠. 정육점 고기, 도시락, 꽃집. 아, 이제는 이제 김치까지. 네, 제보자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혼자서 딸 3명을 키우면서 김치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이 본인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군부대 납품용 김치를 주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8일 뒤인 3월 20일까지 배추김치 1,000kg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직원도 없이 혼자서 김치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여기가 맛있다고 소개받았다면서 거래하던 공장이 문을 닫아서 급하게 민간업체에 주문하는 거라면서 꼭 주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김치 납품을 못 시키면 승진해서 누락된다 이러면서 제발 도와달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먹을 김치니까 최상급의 배추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자, 승진이 달린 중요한 일이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하기로 하신 거죠. 자, 게다가 이 군인 일반적인 군인 이미지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아이스박스에다가 포장을 20kg씩 하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박스까지 하시면은 번거로우시니까 그 김장김치 비닐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2종 포장하셔갖고 몇 킬로인지만 그 매직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기양 써주시니까 감사하네. 그러면 오시면 제가 네네. 갓김치라도 조금 따로 준비해 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침에 전화 꼭 주십시오. 네 식사 꼭 챙기시고요. 요즘에 감기 유행이라는데 감기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저희가 일단 뭐 항상 그렇지만 목소리 기억하시라고 음성 변조를 안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참 다정하게까지 들립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저렇게 다정한 척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긴 한데 어쨌든 저기 전화 통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도 사장님한테 바쁘셨을 텐데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우 그 아이스박스 왜 아이스박스까지 하냐 그냥 비닐 포장해달라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말라라고 사장님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도 아끼고 환경에도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너무 고마워서 얘기도 안 하는데 저 군인 주려고 갓김치도 만들고 간장게장까지 따로 준비를 해놨대요. 근데 이 연락을 주말쯤에 다시 해가지고 아 이거 장병들 식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마감을 하루만 좀 일찍 해달라라면서 작업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라고 걱정된다라고 확인 문자까지 또 연락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밥도둑, 대표적인 밥도둑, 여수 갓김치, 간장게장. 저는 뭐 진짜 이런 경우에서 좀 근침 흘리면 안 되는데 좀 침이 나올 정도로 간장게장, 갓김치. 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대량 거래잖아요. 군부대 거래고 1톤 이상의 거래 아마 거의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대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부대, 경상도에 있는 어떤 부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인터넷으로 그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예. 안 나왔대요 그 부대가. 약간은 좀 불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잠도 못 이루고 아주 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검색을 했는데 그 부대가 나오질 않아. 사장님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군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의 반응 이랬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군인 사칭 많지 말입니다. 자, 직접 또 들어보시죠. 군부대 뭐 사칭해갖고 뭐 사기친다고 뭐 그런다고 막 요즘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어제 참 힘들었어요.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 부대는 거짓 이제 저기 뭐야 구글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 북한에서 이제 드론 띄워갖고 이제 부대 정찰한다고 막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확약서를 넣어서 드릴게요. 결제 받은 걸. 아, 예,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아, 교수님. 아, 그러니까 저렇게 싹싹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주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너무 잘합니다. 북한에서 드론을 띄워서 정찰할까 봐 군대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너무나 뻔뻔하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고 요즘 군인 사친 사이가 많죠. 막 이러면서 안심시켜드리는 척하면서 공무원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 절대 어디 노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몇 번씩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구매에 대한 서류를 보내줬는데 그 서류 확약서인데 직인이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부대장도 아닌. 그러면서 절대 못 찾아갈 일 없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급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움찔했더라면 이거 진짜 사기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얘 요즘 군인 사칭한 범죄 많죠. 이러니까 안심하신 거죠. 그러게요. 일단 안심을 시켰는데 근데 일단 사장님도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다행히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군인이 이 대량 그러니까 이게 뭐 김치 다 납품 워낙 양이 많았잖아요. 6명 일군까지 다 고용을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일날 또 군에서 군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원래 납품하던 그 신약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대신 좀 거기서 좀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금은 그때 살 때 드리겠다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인 소개로 연락했다고 하면서 명함이 온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한테는 또 이 군에서 소개해줬다 그러면 단가를 비싸게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인 소개로 연락했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 수량까지 90박스, 또 박스당 뭐 15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딱 오니까 이게 뭔가 한쪽에서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게 오니까 사장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 사람 그럼 가지러 와라. 구매 대신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이제 신고를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리고 연락도 다시 안 했고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이런 식으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저게 총 합하면 한 1,400만 원어치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금액을 좀 갈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신답니다. 그 연락처로 저희가 연락을 해봤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전화가 왔던 사람은 중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중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한테 모두 연락을 해봤는데 두 연락처 모두 없는 번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1인 2역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줬던 명함에 있는 주소에는 무엇이 있나 보니까 미용실, 빨래방, 정육점, 카페, 당구장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부대는 실제로 있는 부대이긴 한 것 같은데 사단명만 살짝 바꿔서 속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자, 저 김치만 무려 1톤 1,400만 원어치.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업체 좀 알려줘라. 우리가 사겠다 지금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네. 자, 뭐 패턴상 뭐 사기를 하려고 했던 패턴이긴 한데 1,400만 원. 그렇죠. 1톤. 중간에 사실은 김치 절인 이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치 1톤 담궜잖아요. 다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렇게 반은 파셨고요. 남은 것은 반값으로 판매하고 남은 것은 기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액을 좀 얘기하면 배추가 한 200만 원 들었고요. 일꾼이 6명입니다. 3일치. 일당 220만 원치. 이 생돈이 한 420만 원 나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1톤 값이 한 1,080만 원인데 군인한테 간다니까 855만 원에 좀 저렴하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배신감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모르는 번호가 오면 이제 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중간에 끊겨가지고 어쨌든 좀 팔긴 팔고 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상대가 이익을 얻거나 또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좀 아니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데 패턴 똑같거든요. 좀 군부대 사칭하고 노쇼하고 다른 거 뭐 해줄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기치는 방식. 저는 일회성 사기범이 아니고 계속하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잡으면 상습 사기 같은 걸로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면 쏙지 마시고 꼭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커플. 잠깐 남성이 자리를 비우는데요. 그러자 여성이 재빠르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메시지함부터 결제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집착이 부른 비극입니다. 양 변호사님,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9, 112에 동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9에는 무려 7통의 전화가 왔지만 말없이 그냥 끊겼고요. 동시에 112에 신고가 전화가 왔고 모텔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문자로는 이 정확한 주소하고 동 호수까지 그렇게 문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119에서 이제 출동을 해서 봤더니 그 아닌 게 아니라 집 방 안에 남녀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요. 그 안에도 링거하며 약병이며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약물을 투약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남성은 현장에 발견됐을 때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요? 네, 다행히도 여성은 이제 목숨 숨이 붙어서 병원으로 옮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그 살아남은 30대 여성 박 씨였다고 합니다. 자, 단 둘이 있었던 방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고 또 그 살아남은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는데요. 살아남은 여자친구 박 씨는 우리 둘이 함께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씨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평소에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했고 결국 두 사람은 스스로 같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간호조무사 출신이었던 박 씨가 직접 약물을 준비했고 둘은 나란히 약물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내가 남자친구보다 더 많은 약물을 투약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몸에서 링거 바늘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남자친구는 숨져 있었고 그래서 박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살인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남친이 돈에 쪼들려 있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자, 유족들은 이 남동생 특히 빚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겠다고 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제 물러받으면서 나중에 뭐 또 수백만 원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건 아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부검을 했는데 부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인 자체가 약물에 의한 심장마비였는데요. 몸에 무려 치료 농도의 400배가 넘는 그 약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400배. 원래 그 농도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400배 넘고요.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치료 농도 이하의 약물이 투약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짓말로 남자친구 동의를 얻어서 살해했다고 해서 이 위계 승낙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적정량의 400배 이상의 약물을 몸에 넣었으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요. 이 사망한 남성과는 2016년에 만났는데요. 본인을 간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뭐 간호사야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나랑 결혼하려고 해, 이렇게 막 식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간호조무사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성의 집착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수시로 그 휴대폰을 확인을 했고요.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본인이 관리하면서 모든 지출 내역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나 색상까지도 다 하나하나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심은 날로 심해져서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검색했는데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남친, 애정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당시 유족들이 얘기하셨던 그 상황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동생이 같이 죽자고 이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생은 절대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집착이죠. 소유욕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또 영상통화하면서 동생 그런 일거수일투족 좀 감시하듯이 영상통화를 많이 했어요. 좀 심하다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또 지인분한테 들어보니까 둘이 엄청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당시에. 네, 맞습니다. 2018년 10월에 박 씨는 남자친구 계좌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계좌로 13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다시 13만 원이 계좌 이체된 걸 발견을 하고 박 씨는 강력한 의심에 휩싸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박 씨는 휴대전화에 13만 원 계좌 이체, 남친이 성매매 이런 단어를 무려 4시간 넘게 검색을 하면서 끝없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만으로 시작된 음심은 남자친구의 성매매를 확신하는 극단적인 상상으로 이어졌고요. 박 씨는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를 의심했던 박 씨에게 6년째 사귀면서 동거까지 하고 있던 진짜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배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성 박 씨 본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면서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결국은 살해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2018년 10월 20일입니다. 이 박 씨가 남자친구한테 모텔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모텔에 갔는데 평소에도 이제 간호조무사니까 뭔가 해소제 같은 걸 링거 통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필요해서지 맞을래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약물이 가다 투입돼서 이 살인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위계 승낙 살인을 적용했는데 극단적 선택할 것처럼 속여서 동의해서 살인받아 동의 얻어서 이후에는 검찰에 가서는 자살 결심할 정황도 없고 이러니까 살인죄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 자기야 피로회복 주사 한번 맞자 하면서 의심을 사지 않고 그 과다 약물을 투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 씨 여성 범죄가 전부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더 기세등등했었다고요? 일단 초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그렇게 벗고 있으면서 필라테스 배우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맛집 다니면서 막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어허. 검찰에서 조사받는 그 과정에도 뭐 수시로 거짓말하고 뭐 깔깔대고 웃고 해서 검찰에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다른 범죄 경력도 없고 그게 또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른 범죄 경력도 없고 해서 징역 30년. 이것도 뭐 부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유기징역형에서는 상한선이거든요. 이 여성은 이거 너무 지나치다라면서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도 형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 그런데 강아지가 집 앞에서 이렇게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 네, 주인도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목줄을 당겨서 재촉해 보는데도 강아지가 요지부동이죠.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감지한 여성 황급하게 도망가는데요. 왜? 네, 쩌저적 소리와 함께 쿵 이렇게 나무가 갈라지더니 여성이 서 있던 자리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처음 이 소리를 듣고 곰이 나무를 긁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혹시 강아지는 미리 위험을 감지했던 건지 덕분에 주인도 무사하고 아주 영특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소년입니다. 소파에서 즐겁게 뛰노는 걸 보며 형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주 그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소파에서 동생이 뒤로 휙 넘어갔습니다. 안 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 쏜살같이 정부에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확 동생을 잡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른 아이도 놀라서 무슨 일이 하면서 쳐다보는데요. 자, 안 다쳤습니다. 안 다쳤습니다. 떨어진 동생을 조심히 안아 다시 소파로 올려놓는 소년. 아이는 조금 놀랐지만 다행히 뭐 다친 데가 없어요. 동생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형. 정말 든든한 걸 넘어서 슈퍼맨 같다? 아니면 골키퍼를 커서 하면 엄청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반사신경구. 네. 다음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도 없는 매장 아닌데 그 안으로 쾅쾅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을 합니다. 유리문입니다. 아하, 이런. 살금살금 연이어 들어오는 검은 옷의 두 남성 곧바로 선반으로 향하고 자, 종이 덮개를 확 벗기고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근데 도난방지 걸렸어. 케이블에 묶여 있었습니다. 낑낑대면서 열심히 잡아당겨보지만 저게 쇠로 된 겁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죠. 당황해서 더욱 호들갑되고 있는 남성들 결국 와장창창 부서진 선반을 붙들고 겨우 한 개를 떼어 도망가는데 아직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반전? 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가져간 휴대전화 전시용 가짜였습니다. 자, 애써 훔친 휴대전화가 가짜인 거란 도둑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지만 후회하기는 이미 늦었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런 짓을 했는데. 아유 바보 같은 녀석들. 자 마지막 픽 이어갑니다. 네, 즐거운 산책 시간인데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 둘 계단을 내려가는 강아지와 주인. 네, 그런데 잠시 후 남성들 강아지는 없고 어디 갔어? 강아지 옷만 목줄에 매달린 채 어디 갔어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라졌어. 네, 강아지가 계단을 다 내려온 그때 강아지 옷이 쏙 이렇게 빠진 건데요. 네, 무언가 허전해진 강아지는 어리둥절해하고 있고 떠나가는 주인 뒷모습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은 강아지 옷만 달랑달랑 들고 가고 있죠. 어디까지 가? 결국 마당 끝까지 나가서야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강아지를 잃어버린 줄 알고 이리저리 서둘러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 눈에만 강아지가 안 보이나 봅니다. 강아지는 얌전히 집 앞에 앉아 있죠. 다행히 강아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다음에는 딱 맞는 옷을 입혀줘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짧게 한마디만. 무게라는 게 있는데 왜 저러죠? 아 예.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거침없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은 아닌 더 기아 타스만. Kia, movement that inspires. 1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원하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단 한 번의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당신이 답답한 코막힘 때문에 뒤척이고 뛰고 푸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비네스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빈.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